안녕하세요. 저는 남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5살의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어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건 아니었는데 아마 형편이 어려워 고아원에 보내시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 낯선 환경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등 처음 겪게 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도 잃고 지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제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게 아니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셨고 계속 다른 아이들 대해주는 것처럼 저에게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전 여전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렴풋이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말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들이 있어서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거기 선생님들과 원장님은 저를 기다려 주시고 괜찮다고 위로도 해주셔서 1년 만에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니 원장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집으로 가서 생활하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거기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좋은 분이니 믿고 가봐도 될 것 같다고 해주셔서 6살이 되어 새로운 집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입양해 주신 양부모님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키워주시겠다며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고 호적에도 올려주셨습니다. 양어머니께서는 어린 저를 품에 안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명을 했으니 넌 이제 예전에 힘들었던 삶은 다 잊고 우리랑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잘 안 났던 것도 있었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양어머니의 말씀대로 예전에 힘들고 외로웠던 고아원의 생활을 다 잊을 수 있을 만큼 양어머니의 품이 행복했고 따뜻했네요. 다른 친구들과 유치원도 가고 소풍도 갔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할 만큼 설레고 행복하더군요. 밤에 잠을 자면 또 소풍 간 꿈을 꾸었다고 양어머니께 말하면서 웃곤 했었네요. 하지만 제 운은 거기서 끝이 났었나 봐요. 양어머니께서는 몸이 아프다며 알아눕게 되셨고 병원에서는 무슨 병인지 알 수 없다면서 검사만 이것저것 해댔습니다.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붓고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아도 병명은 나오지 않았고 검사비만으로도 부담이 되었던 양아버지는 점점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러다 양어머니는 아예 거동이 불편한 지경까지 되셔서 보호자가 필요하게 되셨고 양아버지가 보호자가 되어서 양어머니를 돌보느라 일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좋지도 않은 가정이었는데 병원비는 계속 들어만 갔고 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안은 금방 기울어지더군요. 어린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전 몰래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양어머니의 병원비로 빚까지 지게 된 양아버지는 파양을 하게 되었고 9살을 맞이하기 전 저는 새로운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고아원에 적응하기란 어린 저에게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할 숙제 같았네요. 어리고 어리석었던 저는 고아원이라는 곳에 다시는 가지 않으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기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서야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지 하고 포기하고 낙담하며 살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미련하게도 양부모님이 다시 돌아와 저를 데려가 줄 것만 같았어요. 양어머니가 회복해서 저를 다시 안아줄 것만 같았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괜찮았냐고 웃으면서 저를 쓰다듬어 줄 것만 같았어요. 양아버지도 저에게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멀리서 저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양아버지 혼자서라도 저를 다시 찾아올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네요. 나이를 조금 더 먹고 경험한 사랑에 친부모님의 존재와 얼굴, 목소리
이름 등 그 어느 것 하나 기억나지 않았지만 제 가슴속엔 오로지 양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나중엔 깨닫게 되었죠. 다 헛된 망상이었다는 것을요. 양부모님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단 한 번도 얼굴을 내비치신 적도 없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밖에 나가면 혹시나 마주치지는 않을까? 어디선가 날 바라봐 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알게 되었죠. 그 착각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분노와 원망으로 자다가도 일어나 엉엉 울곤 했었어요. 한참을 울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나면 좀 진정이 되었고 전 그렇게 몰래 다시 보육원으로 들어가곤 했네요. 그런데 저는 슬픔에 잠겨 있어 몰랐었는데 그때마다 절 지켜주던 오빠가 있었더군요. 하루는 나왔다가 금방 괜찮아진 것 같아서 들어가려는데 절 따라오던 오빠랑 마주친 적이 있었네요. 그 오빠는 저와 마주치니 깜짝 놀랐는지 얼결에 저한테 그렇게 묻더군요. 오늘은 별로 안 우네?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알게 되었죠. 그동안 내가 자다가 꿈속에서도 울고 잠에서 깨고 나서도 그걸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왔을 때 이 늦은 밤 깜깜한 새벽 날 걱정에 따라 나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걸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신기하게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밖에 나와 조용히 걸으며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바람을 쐬고 들어갔고요. 그 오빠도 어떤 날은 뒤에서 절 지켜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제 옆에 저와 함께 걷기도 했네요. 그 오빠는 고등학생이었고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서로 밖에 나와서 미래에 대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자란 우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스럽게 취업을 해야 하는데 오빠는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빠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도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대학 진학을 꿈꾸던 오빠는 누군가에게 지원을 받거나 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야 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나 보더군요. 입학하고 1학년까지는 어떻게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는 힘들었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학 졸업을 못하고 오빠는 사회로 뛰어들게 되었죠. 저는 애초에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도 했고 오빠를 보며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된 터라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학교와 연계된 회사에 면접을 보고 바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네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지냈는데 저는 고아원에서 오래 생활해온 터라 단체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고 일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방아에 제가 오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고 그런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여태 제가 살아온 환경 같은 것들이 답답한지도 몰랐는데 이제야 느껴지더군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근거리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학교에서 취업 연계 회사로 왔다고 뻥쳤나 봐. 우리 회사 사장이 그 고아원 후원하면서 매년 좋은 이미지 얻고 그러잖아? 거기 애도 데려다 쓰고. 근데 그게 올해는 쟤인가 보다. 이러면서요. 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성인이 되어도 제 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고아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도 싶었고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걸 알면서도 갈 곳이 없어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다 고아원에서 절 지켜주었던 그 오빠가 군대에서 제대했고 제가 있는 곳으로 저를 만나러 와주었더군요. 회사 생활은 어떠냐고 묻는데 저는 괜찮지 않다고 했고 또 다른 고아원에 온 기분이라고 했네요. 오빠는 제 말을 심각하게 듣더니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냐고 했고 몇 달 후
저를 데리러 다시 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방 하나짜리 집을 얻어 저는 방에서 생활하게 해주고 오빠는 거실에서 자고 그랬네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빠는 저를 철없는 막내 동생처럼 여겼고 여자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죠. 같은 고아원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학교 때 말이에요. 그런데 오빠와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빠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빠와는 달리 오빠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곤 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저더러 방에서 생활하라고 했을 때만 해도 며칠간은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오빠가 겁이 나서가 아니라 제가 오빠를 마음에 품고 있어서요.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세상에 오빠는 항상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으니 저도 오빠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시키진 않았지만 오빠가 일을 나가면 얼른 장을 봐서 반찬을 해놨고 없는 형편에 맛있는 진수성찬을 해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 안 먹겠다고 저 혼자 먹으라고 밀어대더니만 나중엔 못 이기는 척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을 했죠. 오빠가 좋고 고마워서 그러는 거라고요. 오빠는 한동안은 부담스러웠는지 제가 싫었는지 저와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잘 섞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거절당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도 나가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가라는 말이 없으니 뻔뻔스럽게 그냥 그 집에 붙어 있었지요. 그랬더니 몇 달 뒤에 이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언덕배기에 있는 집이긴 했는데 거기도 방 한 칸짜리긴 했지만 살던 집보다는 훨씬 크고 깨끗하더라고요. 오빠는 신혼집은 신혼집 다와야 하지 않겠냐면서 배시시 웃었고 우리는 그렇게 뒷산에서 서로 실반지를 교환하면서 결혼식을 대신했어요. 남편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저도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아껴주었어요. 우린 너무나도 행복했고 우리 행복의 증표인 딸아이를 낳았지요. 남편은 딸을 보니 이제야 가족이 된 것 같다면서 너무나도 좋아했고 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일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겠다면서 쉬는 날도 없이 일을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화가 되었는지 남편은 그렇게 무리하며 일하다가 딸이 5살 무렵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에 아빠를 잃은 슬픔을 겪게 된 딸을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저는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에게 이보다 더 슬프고 어려운 일은 겪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딸아이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남들과 비교당하지 않게 오히려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쉬지 않고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딸은 기특하게도 잘 성장해 주었습니다. 한 번도 크게 말썽을 부린 일도 없었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생활했는지 줄곧 상장을 가져오기도 하더군요. 저는 딸아이가 상장을 가져온 날이면 잘 모아두었다가 명절이나 제삿날 등 남편이 머물고 있는 장지에 갈 때면 꼭 상장을 챙겨가서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해주곤 했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상장도 받아왔어요. 우리 딸 너무 잘했죠? 당신이 잘 지켜준 덕분에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고 딸도 그 영향 때문인지 항상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좀 더 빨리 치료했다면 죽지 않았을까? 하면서 묻더군요. 저는 의아하게 바라봤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하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아빠처럼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지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말한 게 우리 딸이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장래 희망에 대해서 털어놓고는 열심히 공부하더군요. 병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 가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한 다짐을 스스로 지켜내기라도 한 듯 어엿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대견스러웠지요. 엄마라고 제대로 챙겨준 것도 없었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 가르쳐준 것도 턱없이 부족했을 텐데도 불평 하나 없이 해낸 자리니까요. 딸은 병원에 첫 취업을 하자마자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딸이 간호사니까 꼭 미리미리 건강검진 받아야 하고 또 아주 조금만 아파도 나한테 꼭 말해야 해. 알겠지? 엄마가 건강에 소홀하면 난 능력 없는 간호사가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저는 우리 딸 덕분에 건강에도 신경 쓰고 잘 관리하며 살게 되었네요. 딸은 3교대를 하느라 무척이나 힘들어했어요. 초반에는 거의 잠을 못 자고 생활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와서 잠잘 때도 있긴 했는데 왔다 갔다 오가는 시간이 아까우니 대부분은 병원에서 지내더군요. 가끔 얼굴이나 볼까 해서 병원에 가면 딸은 바빠서 저에게 눈길 한번 줄 새도 없었지만 그렇게 고운 가운을 입고 따뜻한 눈맞춤으로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대견스럽던지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 좋고 뿌듯했습니다. 딸이 병원과 업무에 적응하는 데만 해도 꼬박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살도 많이 빠졌고 얼굴도 푸석해지고 그럴 때마다 안쓰럽고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딸은 오히려 그러더군요. 간호사가 너무 잘 먹고 편안하면 그 병원이 이상한 거야. 환자를 위해선 당연히 내 편안과 안락은 잠시 접어두는 거지.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안쓰럽게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응원이나 해줘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돈 걱정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지만 엄마 마음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벌어서 우리 딸 시집갈 때 전세 자금이라도 보탤 수 있게 좋은 냉장고라도 하나 더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서 일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마트에서 물건이나 정리하고 계산해주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네요. 원래 딸아이가 학교 다니고 할 때는 대형마트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일이 고되고 바쁘긴 해도 애 키우면서 돈 벌기엔 괜찮았으니까 1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딸아이에게 안쓰럽게 느껴졌는지 하도 그만하라는 성화에 못 이기는 척 그만두었었죠. 그런데 일을 안 하니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동네 마트라도 나가게 된 거였네요. 큰 마트에 비하면은 동네 마트는 양반이었죠. 그래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좋은 분이라 절 많이 배려해 주시고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괜히 나서는 바람에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음료가 여러 개 들어왔는데 남자 직원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입구에다 쌓아놨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오가는 손님이 부딪히거나 불편해할까봐 살짝 옆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옆으로 밀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씩 들어서 옮기는 게 낫겠다 싶어 번쩍하고 들었는데 세상에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더군요. 순간 눈앞이 번쩍했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죠. 아이고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제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직원 하나가 와서 절 부축해 주더라고요. 어쩐지 불안했는데 그걸 왜 어머니가 하고 그런데요? 여기 남자도 많구먼. 세상에 허리 끊어졌나 보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웃었는데 다들 난리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내라고 딴 말하지 말고 어서 딸내미한테 댕겨와요. 엄마 다친 거 알면 우리 다 혼나겠구먼. 직원 하나가 차를 태워다 주길래
딸이 일하는 병원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올 수 있었네요. 점심시간 끝나고 좀 한가할 줄 알았더니 낮 시간에도 병원에 사람들이 한가득이더군요. 딸아이한테 다쳐서 왔다고 구박받을 것 같았지만 병원 상황을 보니 인사 나눌 겨를도 없을 것 같아 일단 접수부터 하고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누가 혼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복도 끝이었는데 일반 환자들이 오가는 것 같지는 않고 병원 사람들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빼고 그쪽을 바라보았지요. 모습은 보이질 않았는데 복도의 소리가 웅웅 울려대서 사람들도 다 어디서 나는 소린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간호사 주제 넘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우리 아들은 니까지 간호사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니까? 그만두고 딴 데 가라고 그렇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그러자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기 병원이니까 제발 여기 와서 이러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게 몇 년째야? 내가 오죽하면 여길 와. 답답해서 그래. 너를 위해서 엄마가 이러는 거야. 국회의원 딸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다고 엄마가 했잖아? 같이 일하는 게 좋으면은 여의사도 있고. 왜 자꾸 이런 질라진 애랑 다녀서 이상한 소문 돌게 만들어?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남자의 목소리 뒤로 가운을 입은 여자가 뛰쳐나오는데 세상에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저앉는 제 모습에 딸아이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달려와 저를 부축하더라고요. 엄마가 이 시간에 여길 왜 와? 울먹이며 저를 일으키는데 제가 다쳐서 엉거주춤 하다 보니 딸이 금방 눈치채더군요. 엄마, 다쳤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제대로 설 수는 있겠어? 하며 절 부축하는데 딸이 절더러 엄마라고 부르니 딸을 나무라던 여자가 얼씨구나 좋다 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걸어오더군요. 마침 잘 됐네요. 김 간호사 어머니 되신다고요? 그렇잖아도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오니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나 바쁜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말고 그럴 시간 없으니 간단하게 말할게요. 김 간호사 헤어지라고 해요. 우리 아들이랑. 보시다시피 우리 아들 이병헌 의사예요. 잘생겼지, 키 크지, 똑똑하지, 집안 좋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거긴 뭐 하나 가진 게 없어. 우리 아들 하나 가져보려고 용 쓰는 게 참 안쓰러우면서도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이 시간 이후로 정리 좀 해줘요. 알았죠? 하면서 자기 말만 내뱉고 돌아서더군요. 저는 얼결에 당한지라 아무 말도 못했네요. 병실에 와서 자리에 누워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후회가 되더군요. 딱이라도 때려줄 걸 그랬나? 욕이라도 시원하게 내뱉어줄 걸 그랬나?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제가 흐느끼고 있으니까 딸이 슬며시 와서는 자기는 괜찮다고 말해주는데 전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아무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 하면서 엉엉 울었네요. 딸은 괜찮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와 딸은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검사를 해보니 며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허리는 안 움직이는 게 빨리 회복하는 길이라고 해서 일단 병원에서 가만히 누워있기는 했는데 제가 병실에 있으니 우리 딸아이는 쉬지도 못하고 절 챙기러 들락거리니 제가 영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 사람 마주쳐도 씩씩할 수 있는 거야. 그만둔다고 말은 했는데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른 간호사 오기 전까지 있어야 하는 거라서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있어, 엄마.
그래서 저는 딸아이와 며칠 동안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내는 동안만 상처든 추억이든 다 갖고 있다가 이 병원에서 나가는 동시에 다 털어내자고 했죠. 집에 갈 때는 웃음만, 즐거움만 느끼고 가기로요. 그렇게 저는 퇴원을 했고 당분간 허리 보호대를 하면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딸은 집안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 반찬이나 하고 청소나 하면서 그렇게 쉬엄쉬엄 지냈습니다. 딸은 저와 며칠 산책하러 가고 영화도 보면서 쉬더니 금방 다른 병원으로 일자리를 옮겼더군요. 작은 개인 병원인데 월급은 적어도 일하는 것도 많지 않고 바쁘지 않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다고 하면서 좋아하는데 전 잘 모르겠네요. 딸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 하는 거지. 애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딸이 일찍 퇴근하고 오니 좋긴 하더라고요. 저녁을 함께 먹을 수도 있고 산책도 할 수 있으니까요. 허리 아플 땐 살살 걸어 다니는 게 좋다고 해서 저녁마다 30분씩 딸이랑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참 좋았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 이제 저도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 뭐라도 간단히 일해볼까 해서 이곳저곳 지원을 해보았네요. 연락이 오려나 싶어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전화가 그 전화가 아니더군요. 노 부모님께서 한참을 찾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이렇게 늦게 연락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면서 낯선 남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노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는 것이 소원이셨는데 이제야 찾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셨다면서 바쁘겠지만 꼭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요즘 하도 사기치는 전화도 많고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범죄 같은 게 많으니까 솔직히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엄마,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병원엔 경비분들도 있고 눈이 많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CCTV가 있어서 안전할 거야.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저는 딸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필 또 딸이 일했던 그 병원이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딸이 전에 사귀었던 그 의사 남자친구를 만나면 불편해할까봐 걱정했는데 딸은 오히려 아는 병원이니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거나 사기치는 거면 더 쉽게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흔쾌히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양복을 입은 남자 비서가 저를 안내해 주더군요. 준비하고 계시니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에 전 복도 의자에 앉아 딸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 저와 딸에게 막말을 쏟아냈던 그 막무가내 의사 어머니를 딱 만났네요. 그 여자는 다짜고짜 사태질하면서 달려와서는 소리소리 지르더군요. 아니, 내가 여기 발들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이 무식한 것들아, 응? 너 그만둔다면서 아직도 여기 다니니? 능력이 없어서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빈대처럼 붙어 있었구나. 이 요망한 것. 저는 이번에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말씀 함부로 하시는데 하며 제가 나서니 그 모습을 보고 비서분께서 달려오시더군요. 지금 이분이 누구라고 함부로 하시는 겁니까? 비서분은 제 앞을 막아서며 그 여자에게 화를 냈고 그 여자는 어벙벙한 표정으로 양복 입은 덩치 큰 비서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소란스러워서 그랬는지 휠체어를 타고 노부부가 나오셨고 뒤에는 건장한 사내들이 그분들의 휠체어를 몰고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은 저를 보자마자 입을 막고 눈물을 글썽거리셨고 제 옆에 도착해서는
제 손을 잡으며 엉엉 우시더군요. 알고 보니 이 노 부부는 이 병원의 이사장님이셨는데 몇십 년 동안을 잃어버린 외동딸인 딸아이를 찾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소문했었는데 이제야 찾게 되었다면서 그 부부가 찾고 있는 그 외동딸이 다름 아닌 저였다면서 제 손을 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제 손을 놓지 않고 그때의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의사 부부셨던 두 분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학 기회가 생겨 유일한 딸아이인 저를 데려갈까 했는데 외국에서의 인턴 경험 2년 후에야 집과 생활비를 넉넉히 받을 수 있다는 말에 2년만 참자고 생각해 저를 친남동생에게 맡겼다고 하시더군요. 전 재산을 다 주면서 딱 2년만 아이를 돌봐달라. 2년 후엔 꼭 찾으러 오겠으니 2년만 잘 키워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남동생은 2년만 고아원에 맡기면 되겠지 싶은 마음에 저를 고아원에 보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고아원에 보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저를 잘 키우다가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다네요. 그리고는 성취하는 몸임에도 휠체어에서 어렵게 내려오시더니 약속이나 하신 듯 노인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어찌 할 바를 몰라 그 앞에 같이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고요. 저는 제가 버려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실어증에 걸려 말을 잃게 되었죠. 고아원 선생님들과 원장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1년여 만에 실어증을 극복하니까 좋은 집에서 입양아를 구하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셔서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던 거죠. 그 집에서는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아껴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며 계명을 시켜 주었던 거고요. 하지만 양부모님께서 지병으로 아프시고 형편이 어려워지시니 3년 만에 결국 파양을 하게 되었고 저는 다시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이름도 바뀌고 고아원도 바뀌니 저를 당연히 찾을 수가 없으셨겠죠. 부모님께서는 전단지를 붙이고 동네를 수소문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최근에 유전자 검사가 발달한 덕분에 연락을 받고 저를 찾을 수 있게 되셨다고 하네요. 전 사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절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같은 건 하지 않으려고도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하도 권유를 해 마지못해 한 것이었는데 뜻밖의 만남에 정말 깜짝 놀랐네요. 버려진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눈이 붓도록 펑펑 울면서 지난날의 상처도 다 쏟아냈고 부모님도 용서하게 되었고요. 장성한 우리 딸아이도 인사시켜드리니 내가 이렇게 예쁘고 훌륭한 소녀딸이 있었구나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며 꼭 안아주시더군요. 부모님이나 저나 너무 반갑고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해 주변을 살피지 못했는데 의사 아들을 뒀다는 이유로 저와 제 딸을 괴롭혔던 그 여자는 이 모습을 보고는 거품을 물고 기절을 하더군요. 저는 제 부모님께 특별히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자든 우리 딸의 남자친구든 간에 이제 다 끝난 일인데 제가 뭘 복수를 하고 자시고 할 게 있겠어요. 그냥 사실만 딱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는 분을 통해서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셨고 딸은 경력을 인정받아 좋은 대우를 받으며 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남은 생은 제가 보살펴 드리기로 했어요. 하도 예전에 헤어져서 부모님 얼굴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조금씩 생각이 나는 것도 같더군요. 부모님은 앨범을 다 갖고 계셔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이제야 새록새록 기억나기도 하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새롭게 삶을 사는 기분입니다. 힘든 일 겪으신 분들도 저처럼 따뜻한 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썰맘 애청자분들도 힘들고 기운 없는 일 겪더라도 힘내시고요. 이제 저처럼 좋은 날들만 가득하세요.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남편은 결혼 기념일 때마다 선물도 잊지 않고 절 챙겨주며 나름 신혼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참히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이였는데 말이죠. 남편의 성격은 굉장히 개구장이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념일이 아니면 진지하게 좋은 곳 가서 밥 먹을 기회도 잘 없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은데도 항상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남편은 종일 저 놀려먹는 재미로 사나 싶을 만큼 저녁마다 몰래 숨어 있어 절 놀래키기, 곤충 인형 던져놓기 등 신혼 내내 악소리를 안 내고 하루를 지나친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한편으론 이런 면이 귀엽기도 하고 차분한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라 남편을 볼 때마다 애처럼 순수하고 밝은 면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었죠. 이런 것들이 모여져 나중엔 호감으로 그 이후엔 결혼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있으면 밝아지는 분위기가 저는 좋았어요. 그래도 한 번씩은 진지할 때도 있어야 했는데 침대에서조차 남편은 장난치기 바빠 분위기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가 참 많았죠. 그리고 남편과는 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어려웠어요. 주변에선 다들 남편하고 진지한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나누던데 그걸 보면서 내심 부럽더라고요. 노후나 아이에 대한 고민은 1분도 가지 않아 다시 장난으로 이어져 버리니까요. 신기했던 건 전반적으로 시댁 분위기도 그랬어요. 처음 어머니에게 인사를 갔을 때도 전 긴장해서 어른께 예의를 잘 갖춰야지 매 순간이 떨렸는데 생뚱맞게 어머니는 끼 많은 며느리가 와서 집안 분위기를 재밌게 더 올려주면 좋겠다며 농담처럼 노래나 춤을 준비해 오면 더 이뻐할 거란 말을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초반에 만나자마자 노래방을 가자고 하더니 테이블 위로 올라가서 방방 뛰고 머리를 풀고 흔들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모두 흥이 많아서 저는 늘 구경꾼처럼만 바라봐야 했죠. 사실 시어머니 앞에서 신혼만큼 놀기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명절에도 한 번씩 가족들이 모이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장기 자랑이었어요. 시부모님은 꼭 장기 자랑으로 용돈을 주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아, 돈 필요 없으니까 제발 시키지만 마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죠. 제가 그럴 때 노래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꼭 어머니는 쟤는 우리 식구 안 같아. 겉돈다니까. 꼭 분위기를 망쳐. 그런 말로 상처를 주더라고요. 사람마다 각자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집에선 적응 못한다는 취급을 받더라고요. 정말 겉돈다는 말이 저한테 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 번씩 대놓고 다른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하필 저라서 실망했단 표현까지도 툭툭 뱉곤 했어요. 서로가 마음에 안 차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래도 남편은 최소한 제 분위기라도 살펴가며 장난을 치는데 시어머니가 치는 장난엔 이상한 저의가 강하게 있었어요. 꼭 저를 우스운 꼴로 만들기 위해서 때 아닌 분위기에 노래를 해보라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라고 등 떠밀면서 곰 같다, 둔하다, 조선시대에 태어났음 딱 맞는 스타일이다 라는 말을 했죠. 그런 이야기도 지겨울 만큼 많이 들어서 언젠가부터 씹어 삼키게 되었어요. 만날 때 모아둔 모진 말들을 헤어질 때 퇴하고 뱉어서 잊어버렸죠. 그게 제가 편하게 사는 길이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집에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좋은 과일을 사들고 갔어요. 괜히 이상한 걸로 트집 잡히기도 싫어서 가장 좋은 걸로 사서 갔죠. 어쩐지 평탄하게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딱 밥만 먹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밥 먹고 소파에서 다 같이 드라마를 보며 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 해보고 싶어 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TV 드라마를 향해 있었고
드라마 속 장면을 보며 나 저거 해보고 싶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은 바로 악독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맞는 며느리는 휘청거리며 이상하게 넘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절 보며 저걸 한번 해보자는 식의 이상한 제안을 하시는데 전 설마 싶었고 적당히 빠질 생각으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더니 아니, 나는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은 편이잖아? 그래서 난 드라마 보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으면 저렇게까지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결혼 경험을 못 해봐서 아쉬워. 라고 하니 신우이가 엄마,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있어. 어느 드라마에선 김치로 막 싸다구까지 날려. 라며 나서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 깔깔대며 어머, 김치로 싸다구를 날려? 그거 너무 웃기다. 신선하네? 얘 며느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어? 내가 궁금해서 그래. 내가 한때 배우가 꿈이었거든.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냥 장난이라 생각하고. 라는데 이게 뭔 미친 소리인가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저와는 다르게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심지어 남편까지 신이 나선 통쾌한 기분 낼 재료를 준비하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이 집안 식구들 머릿속이 궁금해졌죠. 그리고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저를 은근히 미워하는 건 알았지만 때리고 싶을 만큼 내가 정말 싫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막장 드라마의 장면까지 재현해서 그러고 싶겠냐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 하는 동안 김치가 제 앞에 왔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팔에 찰싹 때리더니 얘, 또 분위기 못 맞추고 표정 봐라. 아니, 너는 내 소원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못 해준다니? 내가 너한테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라는데, 시댁은 당장이라도 TV에 출연해도 될 만큼 장난이 과했고, 자기들끼린 재밌어 죽는 표정이었어요. 저에게 무례하게 김치를 맞으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남편까지 보니 정말 화가 치밀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지금 장난이 너무 과한 거 아니세요? 아니, 상대방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정색을 하며 예, 넌 간만에 모여서 우리끼리 재밌는 거는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거 한번 맞춰주지도 못하냐? 우리 집 분위기를 아직도 몰라? 넌 항상 네 기분만 있더라. 라는데 그제서야 남편이 눈치를 채곤 본인 엄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 엄마, 생각해보니까 김치는 좀 아니다. 그리고 엄마 며느리 성격 알잖아.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래. 엄마가 한 번만 봐줘. 하니, 아유, 맨날 마지막에 분위기 이딴 식으로 만드는 거 하루 이틀이어야지. 너는 데려와도 꼭 우리 집 분위기에 맞는 여자애 데리고 오라니까. 아유, 치사해, 치사해. 라는데, 저도 그 말에 오기가 생겨. 어머님, 그럼 드라마라 생각하고 한 대 치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 시누이가 언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누가 보면 우리 엄마가 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언니 눈치 보고 비위 많이 맞춰요. 사람이 10번 배려를 하면 한 번은 지기라도 해야지. 이기심 대박! 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 갑자기 시어머니도 말을 바꾸며 예, 나는 너같이 이기심 많지 않고 배려심이 많아서 만약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그냥 재밌게 웃고 넘길 거다. 그렇게 한 번 재밌자고 한 걸 버릇없게 정색을 하고 어른 앞에서 라고 하니 결국 남편이 서로 오해를 한 것 같다며 오늘은 그냥 가자고 불이 나게 짐을 싸서 시댁에 나오는데 집에 돌아가는 내내 남편이랑 대판 싸우며 갔네요. 대체 시댁 식구들이 말하는 기분 좋게 분위기 맞추는 장난에서는 어디까지인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 놈은 내색은 안 했지만 시어머니한테 매일 전화해 달래기 바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제게 먼저 연락을 해. 며느라, 아무래도 내가 너한테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집 앞 카페에서 우리 만날까? 라고 하시는데 저 또한 이런 시어머니의 한풀 꺾고 들어가는 사과에 금방 마음이 풀려 어머님, 저도 그날 죄송했어요.
좋게 말씀을 드려도 됐었는데 제가 살아온 환경과 다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하는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고, 저 멀리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곤 웃으며 다가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찬바람이 불더니 전화 통화하는 딴판 다른 목소리로 "어른 이겨 먹으니까 좋니?" 하곤 순식간에 본인 앞에 있던 커피를 제 얼굴로 날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놀란 눈을 하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쳐다보니 턱부터 가슴까지 검은 커피가 줄줄 흐르는 걸 보곤 시어머니가 배를 잡고 웃는 겁니다. 그 옆에 시누이도 박수를 치며 웃는데 언니,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했고, 시어머니도, 예, 얼른 닦아. 라며 제게 티슈를 던져주는데, 전 확실히 알았습니다. 장난의 가장에 절 교묘히 괴롭히고 있단 걸요. 이런 사람들이 학창시절엔 꽤나 친구들을 괴롭히며 우린 친하다고 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번처럼 같은 방식으로 표정 굳히고 나올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저도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란 인간이 친 장난이라는 게 이런 식이라면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요. 가슴은 타들어가지만 애써 웃으며 아, 어머님, 이런 걸 해보고 싶으셨는지 몰랐어요. 저도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재밌네요. 하니, 이제 알겠지. 우리 식구는 옛날부터 짓궂은 장난치면서 막역하게 지냈어. 나중에 이게 얼마나 추억인데. 해보니까 재밌지? 라는 시어미에게 네, 드라마 주인공이 된 기분이네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화낼 줄 알고 레퍼토리 대사를 준비한 눈치였지만 저도 앞날을 준비해 참을 인을 가슴으로 몇천 번씩 썼습니다. 그리고 전 단순하게 시어머니를 상대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더 교묘하게 더 못되게 다가서기로 했습니다. 장단을 못 맞추는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장난 뒤에 가려진 미움을 상대해야 된다는 걸 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얼마 뒤 저는 시댁 근처를 지난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에게 밥 좀 차려달라며 제 발로 먼저 시댁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제가 원하던 대로 시누이나 시아버지가 없는 틈이었죠. 저는 평소보다 더 밝게 시어머니를 대하며 시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재미있게 잘 지내자고 하던 재미난 분위기를 내볼 참이었죠. 저는 밥을 다 먹고 치우기 전에 아주 해맑은 얼굴로 어머님, 그거 또 해봐요. 저도 요즘엔 재미를 알겠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약간 당황해하며 뭐? 뭐가 재밌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 앞에 턱을 괴며 저도 이제 시댁 분위기에 조금 적응해 나가나 봐요. 오늘 저번에 하려다가만 상황극 해봐요. 저희 그거 못 해봤잖아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가족들의 도움이 없어서 그런지 말도 못하고 혼자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 망설이는 시어머니를 향해 가차없이 밥상위에 남아있던 김치를 시어머니께 쏟았습니다. 그리고 통쾌한 마음으로 웃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빽빽 소리를 지르시며 너 미쳤냐고 악을 쓰시는데 저 또한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어머님, 어떠세요? 당해보시니까 화나시죠? 사실 어머님, 저한테 욕하고 퍼붓고 싶은 그 마음들 장난이란 말로 잘 포장해서 저 괴롭히셨잖아요. 아니세요? 그게 아니면 장난이란 식으로 저한테 커피 쏟아붓고 연기라는 식으로 김치 싸다고 날리고 싶다고 하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전부 다 장난이셨다면 저도 어머님한테 김치 쏟은 거 장난이에요. 재밌자고 한 건데 어머님도 표정 푸세요. 원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분을 못 이겨 손을 벌벌 떨다가 물 한 잔을 제 얼굴에 부어버리더군요. 예상대로였어요. 그들이 저에게 하면 얼마든 가능한 장난이지만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것, 허용되지 않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전 시어머니께 물을 맞고도 또 웃었어요. 장난으로 받아쳐야 저도 또 못되게 한 방 더 날릴 수 있으니까요. 결국 분노를 못 이긴 시어머니가 제게 손을 올리더군요. 오랜 시간 몰라서 당해야만 했던 미움. 저 또한 지난 분노들을 악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게 이거 완전 돌았네 돌았어.
순진한 줄 알았더니 너 나를 우습게 봤다 이거지? 그래, 나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골탕 먹였다. 왜? 이것 봐. 완전히 꼬리 9개 숨긴 구미호라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구미호 같은 엑스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준 거야. 아이고, 이제 어쩜 좋아. 너 이거 내가 다 사진으로 찍어놓고 우리 아들한테 다 보여줘서 이혼하라고 할 거야. 내가 너 이혼시킬 거라고. 라는데 오늘은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 했어요. 이혼? 그까짓 것 하나도 안 무섭다며 이런 정신 이상자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훨 낫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신우에게 전화해 제가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자기를 해하려고 했다며 피해자 행사를 완벽히 하는데 저 또한 이 집 식구들이 그렇게 숱하게 말했던 장난, 그놈의 장난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말이죠. 결국 저는 그날 남편 놈과 대판 싸우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 놈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데 본인 엄마한테 연락해 저한테 사과하라고 안 그럼 나 이혼당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또 길길이 날뛰며 내가 왜 사과를 하냐고 되려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하는데 저 또한 맞소송한다고 했어요. 누군 증거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줄 아냐며 그날 카페에서 당신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 카페 사장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심지어 나한테 괜찮냐는 소리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날 찍힌 CCTV 달라고 해서 증거 자료로 내밀면 당신도 얄짤없다고 하니 2번 다시 연락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도 장난 10번 더 쳤다간 내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이혼하자고 했네요. 당신네 식구들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 아니고 이런 집구석에서 살면 나도 정신병자 될 것 같다고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 놈은 울며불며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건다고 하니 마지못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군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 너도 CM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생각하시겠지만 저처럼 그런 수모를 안 당하신 분들은 아마 제 심정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어머니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저는 그날 제가 한 일에 대해선 후회 없다 생각해요. 만약 제가 이혼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제게 하는 행동들 그냥 냅두고 당하고 지냈다면 아마 전 커피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수모를 당했을지 모르거든요. 현재는 이혼하고 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전 남편은 가끔씩 술 마시면 저한테 전화해 본인도 정신 차리고 사람 됐다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달라고 하는데 그 소리에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내 남자친구가 가만히 안 둔대. 그러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라며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전 남편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전 남편 놈은 이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남자를 만나냐며 어떻게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전화 끊어버렸네요. 암튼 저는 남자라면 질려버려서 지나가는 남자도 안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혼자 씩씩하게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저의 막장보다 더 막장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